담 하나였습니다. 2미터짜리 담. 그걸 넘느냐, 못 넘느냐에 제 목숨이 달려 있었어요. 우리는 북한 고려항공 승무원 3명이었습니다. 베트남 체류 중 감시가 사라졌고 대사관 담 하나를 두고 죽음과 삶이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끌려갔고 한 사람은 손을 잡아 끌어올렸고 저는 담 위에서 발목이 잡힌 채 살아남을지 끝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오늘 그 담 하나를 넘기까지의 48시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순영입니다. 2018년 29살이던 그해 겨울, 저는 고려항공 승무원으로서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승무원이 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외교부 간부셨고 어머니도 평양 출신 성분 좋은 집안이셨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조국이 너희를 지킨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 말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저와 같은 비행조였던 동무들을 소개해야겠네요. 명철 동무는 31살 남자 승무원이었어요. 과묵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3년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숙청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명철 동무도 그 얘기는 절대 안 했어요. 그냥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오키는 22살, 우리 조에서 막내였어요. 청진 출신인데 얼굴이 정말 예뻤습니다. 특출나게요. 원래 성분이 안 좋아서 승무원은 꿈도 못 꿀 처지였는데 어느 날 고위 간부 눈에 띄어서 특별 채용됐다더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동생 셋을 키우셨는데 오키는 해외 나갈 때마다 가족한테 배급표랑 약을 몰래 보냈어요. 그게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정희 언니는 26, 저랑 제일 친했어요. 같이 밥 먹고 쉬는 시간에 수다 떨고 예쁘고 착한 언니였습니다. 그날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마자 보위부 감시원 박동지가 우리를 노려봤습니다. 해외 체류 때마다 따라붙는 그 눈빛.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감시당하는 느낌.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희 언니가 호텔 로비에서 끌려갔어요. 보위부원 2명이 양쪽 팔을 잡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정희 언니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 공항 면세점에서 중국인 남자 직원이 정희 언니한테 연락처를 건넸다는 거예요. 정희 언니가 워낙 예쁘니까 그 남자가 반했던 모양이에요. 정희 언니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대요.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위부가 봤던 겁니다. 자본주의 남자의 유혹에 흔들렸다는 죄목이었어요. 거절했는데도요. 저는 정희 언니가 끌려가는 걸 가만히 서서 봤습니다. 다리가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정희 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체념이었어요. 나는 끝났구나 하는. 옆에 서 있던 오키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명철 동무는 고개를 숙인 채 꿈쩍도 안 했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 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휠체어 탄 노인이 혼자서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전동 휠체어요. 버튼 하나로 혼자 움직이는. 우리나라에선 장애인이 거리에 나오는 것조차 드문 일인데 카페 앞에선 점원이 손님한테 웃고 있었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아이가 엄마 손잡고 아이스크림 골라 먹는 것도 봤어요. 왜 여기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로울까? 왜 우리만 이렇게 숨막히게 살까? 평양으로 돌아온 지 2주일째 되던 날 소식이 왔습니다. 정희 언니가 죽었대요. 심장마비래요. 26살 건강한 처녀가 심장마비라니.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시신도 못 받았대요. 가족들한테 뼈가루만 전해줬다더군요.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정희 언니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연락처를 거절했는데도 끌려갔어요. 그리고 2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희 언니가 죽고 며칠 뒤 더 끔찍한 걸 보게 됐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어요. 직장 단위로 동원됐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안 가면 사상이 의심된다고 찍히니까요. 처형장에 끌려 나온 남자는 30살쯤 돼 보였어요. 죄목이 뭔지 아세요?
탈북 기도. 두만강을 건너려다 잡혔대요. 그 남자가 무릎 꿇린 채로 끌려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눈 하나는 감겨 있었고 입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이미 실컷 맞은 거죠. 보안원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이 반역자는 조국을 배신하고 적국으로 도망치려 했다. 이런 쓰레기는 총알 한 발도 아깝다. 총성이 3번 울렸습니다. 그 남자가 쓰러지는 걸 봤어요. 피가 땅에 퍼지는 것도요. 옆에 서 있던 오키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명철 동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으려는데 숟가락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터진 눈, 피 흘리는 입, 쓰러지는 몸. 저게 탈북자의 최후구나.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키가 창백한 얼굴로 숙소에 들어왔어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아까 보이부에 불려갔어. 뭐? 왜? 오키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난번 베이징 면세점에서 남조선 화장품 만졌다고 사지도 않았어. 그냥 뭔가 싶어서 집어봤을 뿐인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화장품 하나 집어본 게 죄라니. 오키가 계속 말했어요. 보이부 놈이 그랬어. 정의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내 어머니도 그렇게 만들어줄까? 동생들도 다 끌고 가겠다고. 정의처럼.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오키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나 어떡해. 어머니가, 동생들이.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런데 저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도 호출을 받았어요. 좁은 사무실에 보이부 간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말하더군요. 순영 동무, 정이랑 친했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같은 비행조였을 뿐입니다. 같은 비행조? 둘이 밥도 같이 먹고 쉬는 시간에 붙어 다녔다며?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이니까요. 보이부 간부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정이가 끌려갈 때 내 표정 보고받았어.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었어? 슬펐어? 아닙니다. 저는 동조한 거 아니야? 반역자 친구는 반역자야. 알지?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서 있었을 뿐인데 아버지가 외교부 간부지? 딸이 반역자로 찍히면 아버지 자리도 위험해지는 거 알지?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어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안 전체가 위험하다는 거였습니다. 표정 하나 때문에 명철 동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더 직접적인 협박을 받았더군요. 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줄까? 너도 같은 길 가게 해줄 수 있다. 3년 전에 사라진 아버지. 숙청당했다는 소문만 있었는데 죽었다는 걸 이렇게 확인받은 거죠. 그것도 협박으로. 우리 셋은 서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 알고 있었어요. 정희 언니가 죽었다. 처형장에서 총살당하는 걸 봤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다. 그리고 2달 뒤 우리 셋은 베트남 땅에 서 있었습니다. 감시원 없이요. 베트남 호치민. 외화벌이 목적으로 가끔 운항하는 전세기 노선이었습니다. 저와 명철 동무. 그리고 오키. 하필 우리 셋이 같은 비행에 배치됐어요. 이미 보이부한테 경고받은 사람들끼리요.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냥 우연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보이부 감시원이 없었습니다. 원래 해외 체류엔 반드시 감시원이 따라붙어요. 화장실까지 따라오던 그 눈빛이요. 그런데 이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행기에도, 호텔에도. 처음엔 안심이 됐어요.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곧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없지? 왜 갑자기 풀어준 거지? 호치민 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습하고 뜨거웠어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거리엔 남조선 기업 간판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삼성, LG, 우리가 적국이라고 배운 그 나라 것들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우리 여권을 받아들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뒤쪽 사무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거기 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제 착각이었는지. 직원은 금방 웃으면서 열쇠를 건넸지만 그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닫았는데 안을 뒤져보니 빠진 건 없었지만 뭔가 위치가 달랐습니다. 속옷이 맨 위에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가 있었어요. 누가 뒤졌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날 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호텔 정문 앞에 베트남 공안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불도 안 켜고 그냥 서 있었어요. 30분, 1시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1층 식당에 내려갔을 때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그 공안 차량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차량 헤드라이트가 번쩍 켜졌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초쯤 지났을까? 다시 꺼졌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신호였을까요? 호텔 직원이 접시를 치우러 왔다가 창밖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 직원 표정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동정 같은 거였어요. 당신들 불쌍하네 하는 눈빛. 밥맛이 없었습니다. 자정쯤 됐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제 방 앞에서 멈췄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1분쯤 지났을까?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발소리가 사라진다는 건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니까요.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철 동무가 호텔 뒤편 비상계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키도 와 있었습니다. 오키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숨을 몰아쉬면서 말이 빨랐습니다. 언니 방도 그랬어? 나 가방 누가 뒤졌어. 진짜야. 분명히 누가 열어봤어. 그리고 밖에 차 봤어? 공안차. 왜 거기 있는 거야? 우리 감시하는 거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흥분하지 마.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가방은 비행 중에 흔들렸을 수도 있고, 공안차는 우연일 수도 있어. 명철 동무가 난간에 기대서 낮게 말했습니다. 우연. 참 편리한 말이오. 감시원이 없는 것도 우연. 가방이 뒤져진 것도 우연. 공안이 호텔 앞에 박혀 있는 것도 우연. 비꼬는 말투였어요. 저는 눈을 흘렸습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우연이 3번 겹치면 그건 우연이 아니오. 계획이오. 오키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에 파고들었어요. 언니, 나 무서워. 진짜 무서워. 정연이 생각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2주일 만에 죽었잖아.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동생들은? 저는 오키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진정해.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우리가 조심하면 돼. 규정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명철 동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규정대로. 정의도 규정대로 했소. 연락처 거절까지 했소. 그래서 어떻게 됐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명철 동무가 호치민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보위부가 왜 감시를 풀었는지 생각해봤소? 2가지요. 하나, 우리를 믿는다. 근데 우리 셋은 이미 찍힌 사람들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겠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철 동무가 조용히 말했어요. 덫이요. 우리가 뭔가 하길 기다리는 거요. 여기서 꼬리 잡히면 확실하게 처리하고 안 잡히면 돌아가서 처리하고 어차피 끝은 같소. 오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어떡하냐고. 돌아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으면 어떡하냐고. 저는 오키를 달래면서 말했습니다. 울지 마. 여기서 울면 안 돼. 누가 들으면 어떡해. 명철 동무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시내에 나가볼 생각이요. 혼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단독 외출은 규정 위반이에요. 규정. 명철 동무가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순영 동무, 그 규정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상계단 창문 너머로 공안 차량이 아직도 보였습니다. 불 꺼진 채로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확실했어요. 그런데 누가, 왜, 무엇을 기다리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철 동무가 혼자 호텔을 나서려 했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규정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하지만 명철 동무는 듣지 않았어요. 명철 동무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순영 동무. 나 아버지가 사라지던 날에도 이 말했어. 금방 돌아온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못 돌아왔어. 아버지는 명철 동무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각오 같은 거였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해보고 싶소. 2시간 뒤에 돌아오겠소.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명철 동무. 명철 동무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리지 않겠소. 다만 돌아오면 얘기 좀 더 해보자오.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와 오키는 로비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명철 동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명철 동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키가 로비 소파에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피가 났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언니, 명철 동무 잡힌 거 아니야? 잡혀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끝이야. 끝이라고. 진정해. 아직 모르는 거야. 저도 떨리는 걸 숨기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명철 동무가 잡혔다면 우리도 시간 문제다. 그때였습니다. 호텔 정문으로 베트남 공안 2명이 들어왔어요. 제복 차림이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뭔가 말했고 공안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봤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공안 한 명이 프런트 직원에게 뭔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우리 쪽을 가리켰어요. 공안들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오키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언니, 어떡해. 저는 오키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할게. 공안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영어로 물었어요. 노스 코리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 people, 1 man, 2 woman. 라이트? 셋이라고 했습니다. 명철 동무까지 알고 있었어요. Yes. Where is man? 어디 있냐고. 명철 동무가 어디 있냐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I don't know. He went out. 나갔다고.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공안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Stay in hotel. Don't go out. Understand? 호텔에 있으라고. 나가지 말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안들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호텔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정문 앞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감시였어요. 확실했습니다. 오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끝났어. 우리 끝났어. 명철 동무 잡힌 거야. 우리 얘기 다 했을 거야. 이제 우리 차례야. 울지 마. 여기서 울면 안 돼. 어떻게 안 울어? 어떻게? 오키가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오키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오키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몸을 웅크리고 흐느꼈습니다. 언니, 나 죽기 싫어. 정희 언니처럼 죽기 싫어.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동생들 어떡해. 저는 오키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쓸어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명철 동무가 정말 잡혔을까? 우리를 팔았을까? 아니면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오키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누구세요? 나요. 명철 동무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명철 동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영철 동무, 어디 갔었어요? 공안이 와서 찾았어요. 명철 동무가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알고 있어. 뒷문으로 들어왔어.
브로커는요? 만났어요? 명철 동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 약속 장소에 아무도 없었어. 대신 명철 동무가 손에 든 종이를 펼쳤습니다. 구겨진 쪽지였어요. 연필로 휘갈긴 글씨가 보였습니다. 감시가 붙었어. 직접 접촉 못함. 스스로 길을 만드시오. 저는 그 글씨를 보고 멍해졌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라고? 그게 무슨... 우리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요. 명철 동무가 쪽지를 구겼습니다. 브로커도 감시당하고 있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 우리뿐이요. 오키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어떡해? 어떡하냐고. 공안도 왔고 브로커도 없고 우린 갇힌 거잖아. 명철 동무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 비행은 내일 오후요. 그 전까지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브로커도 없는데. 브로커 없이 가는 거요. 저는 명철 동무를 쳐다봤습니다. 미쳤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어떡해? 돌아가면 죽소. 명철 동무가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단단하고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순영동무 아직도 규정 타령하겠소? 공안이 왔소. 우리가 셋인 거 알고 있었소. 감시원이 왜 없었는지 이제 알겠소? 처음부터 덫이었소. 베트남 공안이랑 손잡고 우리 꼬리 잡으려고 풀어준 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감시원이 없었던 이유. 우리를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잡으려고 한 거였어요. 우리가 뭔가 하면 현장에서 잡고, 안 하면 돌아가서 잡고, 어차피 끝은 같았던 거예요. 내가 체제를 믿었던 건가? 규정을 믿었던 건가?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정희 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연락처를 거절했는데 끌려갔던 정희 언니. 규정대로 했는데 2주일 만에 죽은 정희 언니. 처형장에서 쓰러지던 그 남자도요. 피 흘리며 쓰러지던 그 모습. 저게 내 미래인가? 명철 동무가 물었습니다. 순영동무 묻겠소. 돌아갈 거요 말 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조선 대사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인지 희망인지 모르겠었어요.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근데 대사관까지 어떻게 가? 베트남 말도 모르는데 길도 모르는데. 명철 동무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지도였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호치민 시내 지도가 손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호텔 직원한테 물어서 그렸소. 대사관 위치도 대충 알아냈소. 저는 그 지도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 직원 믿을 수 있어요? 명철 동무가 잠깐 멈칫했어요. 모르오. 모른다고요? 돈을 줬소. 그게 다요. 믿을 수 있는지는 나도 모르오.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그 직원이 공안한테 말하면, 우리 계획을 다 알리면, 오키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언니 혹시 그 직원이 신고하면 어떡해? 우리 다 잡히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철 동무가 말했어요.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하오. 시간이 없소. 비행기는 오후 3시요. 그 전에 대사관에 들어가야 하오. 오키가 바닥에서 일어났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안 돌아갈 거야. 죽어도 안 돌아가. 정희 언니처럼 죽느니 여기서 어떻게든 해볼 거야. 명철 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두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창문을 봤어요. 커튼 사이로 공안 차량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문 앞에 서 있는 공안도요. 규정, 체제, 조국, 내가 믿었던 것들. 조국이 너희를 지킨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조국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맛이 났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요. 명철 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까지요. 내일 아침이면 결정해야 하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호치민 밤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별이 안 보였어요. 평양도 지금쯤 어두울 거예요. 부모님은 뭘 하고 딸이 이런 상황인 줄도 모르고.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생각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늘 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돌아가서 죽을 것인가? 도망쳐서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가족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면 부모님이 끌려간다. 돌아가면 나는 죽는다. 정희 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2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죽은 정희 언니. 처형장에서 쓰러지던 그 남자. 피가 땅에 퍼지던 그 장면. 그리고 어머니 얼굴도요. 아버지 얼굴도. 새벽 4시쯤 됐을 때 결론이 났습니다. 돌아가면 나는 100% 죽는다. 도망치면 어쩌면 살 수 있다. 어쩌면 어쩌면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아침 6시 영철 동무방으로 갔습니다. 오키도 와 있었어요. 둘 다 밤을 새운 얼굴이었습니다. 영철 동무가 물었어요. 결정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돌아갈 거예요. 오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영철 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우자오. 창문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 공안 차량이 아직 있었어요. 밤새 안 움직인 겁니다. 정문은 막혔어. 공안이 지키고 있어. 그럼 어떻게 나가요? 뒷문이 있어. 직원 출입구. 어젯밤에 확인했어. 영철 동무가 호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1층 주방 옆에 직원 전용 출구가 있다고. 거기로 나가면 골목으로 이어진다고. 거기서 택시를 잡아서 시내로 가는 거요. 남조선 대사관까지.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6시 30분. 8시간 반 남았습니다. 언제 출발해요? 아침 먹는 척하고 식당에 내려가오. 8시쯤. 그리고 화장실 간다고 하고 주방 쪽으로 빠지는 거요.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공안이 눈치채면요? 뛰는 거요. 영철 동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뛴다고. 잡히면 끝이니까 뛴다고. 오키가 갑자기 말했어요. 근데 영철 동무, 뭐요? 어제 나갔을 때 정말 브로커만 만나러 간 거야? 영철 동무가 오키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오? 그냥 공안이 어떻게 우리가 셋인 줄 알았을까 싶어서. 영철 동무가 나간 직후에 공안이 왔잖아. 혹시 저는 오키를 말렸습니다. 오키야. 그만해. 하지만 오키는 멈추지 않았어요. 혹시 명철 동무가 우리 판 거 아니야? 자기만 살려고? 영철 동무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모르잖아. 아버지가 숙청당한 집안이잖아. 혹시 보이브랑 거래한 거 아니야? 우리 넘기면 살려준다고. 저는 오키 팔을 잡았습니다. 오키야. 진정해.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순간 의심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영철 동무가 나간 직후 공안이 왔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영철 동무가 낮게 말했어요.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내가 보이브랑 거래했으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겠소? 나도 같이 도망치려는 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둘 사이에 서서 말했어요. 지금 서로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싸우면 진짜 끝이에요. 공안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거. 오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서워서. 영철 동무도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미안하오. 의심받을 만했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싸울 시간이 없었어요. 8시까지 각자 준비해요. 짐은 최소한만. 여권이랑 돈만 챙겨요. 영철 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오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8시가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밥을 먹는 척 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웃었어요. 프런트 직원이 우리를 봤습니다. 어제 그 직원이었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이 도와준 건가? 아니면 신고한 건가? 알 수 없었습니다. 8시 20분. 영철 동무가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저도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오키도요. 셋이 함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척.
화장실을 지나쳤어요. 주방 쪽으로 꺾었습니다. 냄비 부딪히는 소리, 요리사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방 옆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직원 전용 출구. 명철 동무가 문에 손을 댔어요.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헤이, 스탑! 심장이 멎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호텔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그 직원이요.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다가와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 킥! 빨리 가라고. 저는 그 직원 얼굴을 봤습니다. 왜 도와주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돈 때문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하지만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땡큐. 그 말만 남기고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골목이었어요. 좁고 어두운 골목. 쓰레기 냄새가 났습니다. 명철 동무가 앞장섰어요. 이쪽이요. 빨리.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지 확인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뛰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사람들 목소리, 길거리 음식 냄새. 호치민의 아침이 정신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는 그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명철 동무가 앞장서서 걸었어요. 손에 든 지도를 힐끗힐끗 보면서 택시 타는 곳이 저쪽이요. 큰 길로 나가면 있어.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쫓아오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큰 길에 나왔습니다.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명철 동무가 한 대를 세웠습니다. 코리안 엠버시, 사우스 코리아.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됐다. 이제 대사관만 가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앞을 보니까 경찰 검문소였습니다. 베트남 공안들이 차량을 하나씩 세우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키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떡해? 조용히 해. 아무것도 아닌 척해. 명철 동무가 낮게 말했어요. 여건 검사일 수도 있어. 침착하시오.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공안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기사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공안이 안을 들여다봤어요. 우리 셋을 훑어봤습니다. 파스포트. 여권을 달라고. 명철 동무가 여권 3개를 건넸습니다. 공안이 여권을 펼쳐봤어요. 북한 여권. 빨간 표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안의 손가락이 여권을 넘기는 게 느리게 보였어요. 심장이 귀까지 뛰었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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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의 눈이 여권 사진을 보고 제 얼굴을 보고 다시 여권을 봤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초, 2초, 3초. 공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전기를 들었어요. 뭔가 말했습니다. 베트남어라 못 알아들었지만 코리아하는 단어가 들렸어요. 들켰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공안이 우리한테 말했어요. Get out. Now. 내리라고. 지금 당장. 오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안 내려! 안 내린다고! 오키야, 진정해. 공안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키 팔을 잡아 끌었어요. No, let me go! 오키가 발버둥 쳤습니다. 공안이 소리쳤어요. 다른 공안들이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명철 동무가 움직였어요. 반대쪽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요. 이쪽이요. 순영동무.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오키를 두고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키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가! 빨리 가! 나는 괜찮아! 오키야, 가라고! 언니라도 살아야지! 공안이 오키를 끌고 갔습니다. 오키가 발버둥 치면서도 저한테 소리쳤어요. 살아서 남조선 가!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명철 동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 가야 하오. 안 그러면 셋 다 죽소. 우리는 뛰었습니다. 검문소 옆 골목으로. 공안들이 소리치며 쫓아왔어요. 골목, 또 골목. 좁은 길을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시장이 나왔어요.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과일 좌판, 생선 좌판, 옷가게, 냄새와 소리가 뒤섞였어요. 영철 동무가 어느 가게 뒤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쓰레기통 뒤에 숨었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공안들이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5분, 10분, 20분.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오키가. 지금은 울 때가 아니오. 영철 동무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키 동무는 우리가 살아야 의미가 있어. 셋 다 잡히면 아무 소용없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이 젖었어요. 어떡해요? 이제 영철 동무가 지도를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젖어 있었어요. 대사관은 여기서 북쪽이오. 걸어서 1시간 거리. 걸어서요? 택시는 이제 못 타오. 검문이 깔렸소. 걸어야 하오. 걸어서 1시간. 공안이 돌아다니는 거리를. 여권도 없이. 여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권! 영철 동무, 여권은요? 영철 동무 얼굴이 굳었어요. 공안한테 뺏겼소. 여권이 없었습니다. 신분을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대사관에 가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모르오. 하지만 가보는 수밖에 없소. 영철 동무가 일어섰습니다. 여기 있으면 잡히오. 움직여야 하오. 저는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키 얼굴이 떠올랐어요. 언니라도 살아야지 하던 그 얼굴. 우리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하던 그 목소리. 오키, 미안해.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철 동무가 앞장섰어요. 가자오. 천천히, 자연스럽게. 우리는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으로, 또 골목으로. 햇살이 뜨거웠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시간, 2시간. 다리가 아팠습니다. 숨이 찼어요. 하지만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태극기, 남조선 대사관이었습니다. 영철 동무! 저기, 보이오. 우리는 걸음을 빨리 했어요. 그런데 대사관 앞에 베트남 공안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2대, 정문 앞을 막고 있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막혔어요. 영철 동무도 멈췄어요.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상은 했소. 우리가 대사관으로 갈 거라는 건 뻔하니까. 정문은 못 들어갑니다. 공안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럼 어떡해요? 영철 동무가 대사관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담을 넘는 수밖에 없소. 담을요? 옆쪽에 골목이 있소. 거기서 담을 넘으면 대사관 앞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요. 미친 소리 같았어요. 담을 넘다가 잡히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영철 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지면 움직이자오. 어두워야 들키지 않소. 우리는 근처 골목에 숨었습니다. 해가 지기를 기다렸어요. 오키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지금 어디 있을까? 공안한테 끌려갔을까? 아니면 살아 있어야 할 텐데. 제발. 해가 졌습니다. 호치민의 밤이 내려왔어요. 가로등 불빛이 켜지고 오토바이 불빛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영철 동무가 일어섰어요. 가자오.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대사관 담벽이 눈앞에 있었어요. 높았습니다. 2미터는 넘어 보였어요. 올라갈 수 있겠소? 해볼게요. 영철 동무가 먼저 담에 손을 걸었습니다. 발을 딛고 올라갔어요. 팔에 힘을 주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담 위에 올라선 명철 동무가 손을 내밀었어요. 잡으시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불빛이 비쳤어요. 손전등, 스탑! 돈 무브! 공안이었습니다. 스탑! 돈 무브!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이 멀 것 같았어요. 담 위에 있던 명철 동무가 소리쳤어요. 손 잡으시오. 빨리.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뛰어올랐어요. 명철 동무 손을 잡았습니다. 팔이 빠질 것 같았어요. 명철 동무가 이를 악물고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공안이 달려왔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잡아! 담 위에 올라서는 순간 공안 손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비명이 나왔어요. 끌려 내려갈 것 같았습니다. 명철 동무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두 손으로 꽉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버티시오! 놓지 마시오! 저는 다른 발로 공안 손을 걷어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손이 풀렸습니다. 담 반대편으로 떨어졌어요. 등이 땅에 부딪혔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명철 동무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괜찮소? 네. 네.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어요. 담 너머에서 공안들이 소리쳤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 그들도 담을 넘으려는 것 같았어요. 뛰시오! 명철 동무가 앞장섰습니다. 저는 따라 뛰었어요. 대사관 앞마당이었습니다. 잔디밭, 나무, 그리고 저 앞에 건물. 건물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기요. 저기. 저는 소리쳤어요. 목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뒤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공안 한 명이 담을 넘어왔습니다. 또 한 명. 거기서! 공안이 뛰어왔어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20m, 15m, 10m. 건물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한국말이었습니다. 남조선 말.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북한 사람이에요. 탈북자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남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소리쳤어요. 야! 빨리 나와! 탈북자야! 사람들이 건물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둘, 셋, 넷. 공안이 5m 앞까지 왔어요. 손을 뻗으면 잡힐 거리. 그때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더 이상 접근하면 외교 문제가 됩니다. 공안이 멈췄어요. 헐떡거리며 우리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 틈에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명철 동무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공안들이 보였어요. 분노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 못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명철 동무도 벽에 기대앉았어요.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도 젖어 있었어요. 대사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직원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여기는 안전해요. 대한민국 영토예요. 대한민국.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공안들이 아직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잡을 수 없었어요. 담 하나 차이로 저는 살았고, 오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니라도 살아야지 하던 그 얼굴. 오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명철 동무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키 동무는 우리가 여기 들어왔다는 게 알려지면 풀려날 수도 있어. 정말요? 외교 문제가 되니까 북한 승무원 셋이 탈북했다는 게 뉴스에 나면 베트남도 부담스러울 거요. 희망인지 위로인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물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순영. 제 이름은 순영이에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영 씨, 이제 괜찮아요. 한국으로 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한국.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평생 남조선이라고 배웠는데, 적국이라고 배웠는데, 그런데 지금 그 적국 사람들이 저를 살려줬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호치민의 밤하늘.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별이었어요. 불빛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으니까요. 이제 고개를 들어도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명철 동무가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담 하나 넘어 공안들은 아직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넘어왔으니까요. 대사관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조사를 받았어요. 이름, 나이, 출신지, 가족관계, 탈북 경위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의심하는 건지 확인하는 건지. 처음엔 긴장했지만 질문하는 사람들 눈빛이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있으면 오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니라도 살아야지 하던 그 목소리.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나흘째 되던 날 대사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순영 씨, 좋은 소식이에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오키는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풀려났대요. 베트남 당국에서 석방했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외교 문제가 커지니까 베트남도 부담스러웠나 봐요.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고 풀어줬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어요. 오키가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지금 제3국에 있대요. 곧 한국으로 올 수 있을 거예요. 명철 동무한테 달려갔어요. 소식을 전했습니다. 명철 동무도 눈을 감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행이요. 정말 다행이요. 일주일 뒤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이곳이 남조선, 아니, 한국이구나. 평생 적국이라고 배웠던 그 나라.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어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말투도, 음식도, 사람들 표정도.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밤마다 부모님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보이부에 끌려가는 꿈, 어머니가 우는 꿈. 잠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제가 도망쳤으니까 부모님은 분명 고통받고 계실 거예요. 그 죄책감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돌아갔으면 저는 죽었을 테니까. 정희 언니처럼, 처형장에서 쓰러지던 그 남자처럼 살아있어야 언젠가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2달 뒤, 오키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어요. 오키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언니! 오키야,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키가 말했어요. 언니, 나 살았어. 언니 덕분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우리 보내줬잖아. 내가 잡히지 않았으면 우리도 못 넘었어. 우리는 서로를 살린 거였어요. 셋이 함께였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작은 식당에서 일합니다. 손님들한테 웃으며 인사해요. 진짜 미소로. 베이징 카페에서 봤던 그 점원처럼. 가끔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통일이 되면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그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아니, 믿어야 해요. 여러분, 저는 담 하나를 넘었습니다. 2미터짜리 대사관 담.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담 이쪽에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고, 담 저쪽에서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발목이 잡혔을 때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넘었습니다. 명철 동무가 손을 잡아줬고, 오키가 우리를 보내줬고, 대사관 사람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혼자였으면 못 넘었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였으니까 넘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담이 있어요. 넘어야 할 담. 무서워서 못 넘는 담. 포기하고 싶은 담. 그 담 앞에서 멈춰 서 계신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넘으세요. 무서워도 넘으세요. 담 저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쪽에 있으면 영원히 모릅니다. 저는 넘었고, 살았고,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담 하나를 넘는 용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